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적정성 검토 부분인데요. 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적정성 검토에 대한 개요, 절차, 그리고 절차 및 역할, 그리고 사전 준비,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를 받기 위한 기초 자료,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 위원회 구성 시 고려 사항, 그리고 적정성 검토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퀴즈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전체 가명정보 처리 절차에서 5단계 중에 4단계에 해당되는 적정성 검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 설정, 사전 준비,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3단계 가명 처리 이후에 우리가 가명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한지를,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호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요 서류 검토, 목적 적합성 검토, 식별 위험성에 대한 결과의 적정성,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의 적정성, 가명 처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처리 결과에 대한 목적 달성 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그 처리자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수행해 오면서 처리한 그 각종 사항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검정자 입장에서 이제 처리자가 처리한 내용이 적정하게 검토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단계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져 있고요. V검정 모형 체계라 함은 처리자가 처리한 내용을 전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 입장에서 처리자가 수행한 내용을 적정하게 수행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검정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각각의 수행 절차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행 절차별로 산출물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산출물은 적정성 검토 단계에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처리 목적 적합성 검토를 했으면 처리 목적에 대한 적합성 검토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안전조치를 이행했으면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 이행 확약서,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는 제공 신청서를 비롯하여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계약서 같은 것들이 있겠죠. 또한 위험성 검토 단계에서는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맹처리 계획 작성 단계에서는 항목별 가맹처리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교육부 가이드에서는 이제 가맹처리 수준 정의표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는 이 각 단계별로 이러한 왼편에 연결되어 있는 기초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 필요 서류 단계에서는 필요 서류가 이제 충분한지 이렇게 해서 의무 이행 확약서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 제공 신청서를 통해 가지고 서류들이 적정한지를 보게 됩니다. 서류가 적정하게 되었다면 다음 단계에서 목적이 적합한지, 여기서 목적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에 따라서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통계 작성 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별 위험성은 얼마나 안전해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처리자가 안전하게 수행한 내용을 검정자 입장에서 봤더니 이 정도면 안전하겠어라는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요. 이때 기초 자료가 신청서, 그 다음에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단계에서는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의 적정성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 3단계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표가 있잖아요.
요걸 기반으로 검토자가 적정한지를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처리 결과의 적정성인데 이거는 실제로 항목별 감행 처리 계획에 따라서 실제 결과가 또한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1,000원 단위로 라운딩을 했다. 그러면 실제 1,000원 단위 라운딩이 됐는지를 샘플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이 목적 달성 가능성은 역시나 처리된 결과를 가지고 당초에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는 항목으로 일단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안전성 관점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유용성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쓸모 있는 데이터가 양산이 되었는지, 그리고 당초 연구 계획인 경우에는 연구 계획서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여기 감행 처리 및 결합 목적에 관한 증빙 자료를 이용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는 뭐냐면 적정성 검토는 이 처리자가 처리한 사항을 검토자가 적정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초 자료는 처리 단계에서 생성된 산출물이 기초 자료가 된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가지의 총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는 일은 감행 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그리고 처리 결과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겠고요. 보통 인원은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보위 가이드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외부 전문가를 섭외한다면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서 전문가 풀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이 교육은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인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서 그 전문가 풀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개인정보보호 포털이 아니라도 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전문가 풀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단계로 피드백을 통해서 재검토 내지는 재처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은 적정성 검토에 대한 단계별 절차도인데요. 앞서서 제가 이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이 내용들이 한눈에 보기가 쉬워서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 각각을 이제 나눠서 설명한 것이 여기 보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방법은 필요 서류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과 부적정 시 조치 사항, 그리고 필요한 기초 자료 목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 서류 단계에서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필요 서류가 법 제도 목적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기초 자료는 다음과 같고 부적정 시는 해당 자료를 보완 작성하도록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식별 위험성에 대한 결과의 적정성, 항목별 감행 처리 계획의 적정성, 처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처리 결과에 대한 목적 달성 가능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앞 장표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토대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봅니다. 자, 다음은 적정성 검토 절차 및 역할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수행한 다음에 검토자들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다음에는 보완 조치나 사후 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표시된 부분은 검토를 주관하는 부서고요. 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처리하는 부서, 즉 가명 처리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주라고 되어 있는 주관 부서에서 검토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 부서에서는 기초자료, 즉 검토를 받기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주관 부서에서는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정성 검토 수행 단계에서는 주라고 되어 있는 주관 부서에서 적정성 검토 위원을 소집하고 안내하겠고, 처가 아닌 위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즉 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위원회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총평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총평은 위원장이 최종 검토 의견서를 종합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회의록 등으로 모든 과정들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적정성 검토가 완료가 되면 부적정 시 적정성에 대한 보완 조치를 처리 부서에서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주관 부서에서는 전체 과정을 회의록 등으로 기록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부인 경우도 역시 사후 관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안전한지를 갖다가 증명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모니터링해야 되겠죠. 자, 이때 가명 처리를 수행한 자는 적정성 검토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보안 서약서와 이해상충에 대한 서약서를 진구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분야인 경우에는 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을 통해서 전체 과정에 대해서 기록,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기초 자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수행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서 작성, 기초 자료 준비, 위원회 구성이고요. 다음은 기초 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데요. 이 기초 자료라는 것은 결국은 검토자가 검토를 할 때 뭘 보고 해야 되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보시면 가명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산출문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이게 바로 그 기초 자료 명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우리가 목적 설정 사전 준비 단계의 산출물, 2단계 위험성 검토 단계에서의 산출물, 3단계 가명 처리 단계에서의 산출물에 더하여 지금 보고 계시는 기초자료 명세서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초자료 명세서에는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원본 데이터에 대한 세부 항목별 명세,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 대한 예시,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항목별 개인정보 속성 예시,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포, 그 다음에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세부 항목별 명세,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세부 항목별 예시, 그리고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분포가 명세서에 담기게 됩니다. 자, 이때 평가 대상 데이터라 함은 처리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리 전이 원본이라면 처리 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각각의 서식들입니다. 그래서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서 가이드라인 참고 5에 나와 있고요. 통계 작성인 경우, 과학적 연구인 경우, 공익적 기록 보존인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서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 상세 붙임으로 해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명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 확약서입니다.
이 또한 왼편에 보시는 이 확약서인데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부록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의무 확약서인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한 장으로 가름을 하고 받고 있냐면, 이걸 받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가 그 평상시 개인정보에 대한 또는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자가 모두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 예컨대 내부관리 계획부터 내부관리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이행한 실적들을 모두 가져와 해서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기에는 적정성 검토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 자료를 검토하기가 어려워서 이러한 확약서 한 장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약서 안에 이제 안전조치를 의무 이행을 할 것이고, 내가 제공받은 이후에라도 법적인 이런 책임을 모두 지겠다, 이러한 사항을 일종의 확약서 형태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명정보 이용 제공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서 여러분이 유의하실 사항이 이 처리 환경, 처리 장소라는 부분인데요. 이 처리 환경이라는 것은 가명 처리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명 처리된 정보를 활용하는 장소, 그리고 가명 처리된 정보를 활용하는 환경,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쉬운 부분이라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 첨부 서류가 있는데 먼저 나오는 것이 개인정보 유형 분류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들은 어떠한 항목들이 있고, 이 각각에 대한 개인정보 유형은 식별정보냐, 식별가능정보냐, 이렇게 유형이 있고, 여기에 비고, 예컨대 뭐 식별가능정보인 경우에는 민감정보냐, 비민감정보냐, 이런 정도를 첨부로 이렇게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것이 활용 데이터 요구 수준표인데,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죠. 이 활용 데이터 요구 수준표를 넣은 취지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1단계부터 이 전체 과정 4단계 적정성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작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용기관에서는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작 데이터를 분석하고 써야 될 사람이 목적 달성 가능성을 제일 잘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이러한 이용기관 입장에서 각각의 항목별로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분석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일단 제시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위탁인 경우 위탁 계약서, 제공인 경우 제공 계약서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은 가명정보 이용 제공 신청서의 계약서에 대한 그 표준 샘플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가명처리 실무 안내서 67페이지에 보시면은 가명정보 위탁 계약서에 대한 표준 샘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환경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내용은 역시 70페이지에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장표에 이런 대표자의 날인을 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산출물이 끝나고 2단계 산출물이라면 식별 위험성을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 보고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형, 다시 말하면 여기 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호위에서 나온 이런 일반형의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이용 시에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이용 시의 결과 보고서는 바로 앞전 시간에 예시로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단계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가 되겠고요. 이 체크리스트 이용 시는 교육부 가이드에 나오는 사항이고 일반형인 경우에는 보호위 가이드에 나오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가 2단계에서 끝나면 3단계의 산출물은 이 항목별 감행 처리 계획표다, 그죠? 예, 교육부 가이드라인의 예시를 제가 가져왔고요. 예,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보호위 가이드에 있는 항목별 감행 처리 계획표입니다. 뭐 아무래도 양쪽 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내부 이용과 제3자 제공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 내부 이용 경우에는 이 왼편의 부분만 그리고 제3자 제공인 경우에는 오른편 부분만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의 산출물이었다면 여기에 추가로 별도로 만드셔야 되는 기초자료가 바로 지금 보시는 감행정보 처리 기초자료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은 보호위에서 나온 감행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부록에 다 이렇게 예시라든가 양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실제 처리 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청 기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기관명, 주소, 데이터명,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이용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명세로 데이터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데이터 생성 방법, 데이터 제공 방법, 데이터 관리 환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예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실제 여러분들이 처리 시에 기초자료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원본 데이터에 대한 세부 항목별 명세,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 대한 예시,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속성 예시,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포. 근데 이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포는 여기서 보시면 연령, 그리고 이제 뭐 구매 이런 것들을 넣어놨는데요. 실제 환경에서는 모든 개인 식별 가능 정보들을 분포를 다 보여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처리자가 판단하시기에 특이 정보가 있을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그 칼럼 위주로만 이 분포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포도를 제시하는 이유는 특이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특이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은 전체적인 이 부분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고요. 이게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이거를 100 정도에서 커팅을 해가지고 위에 거는 이렇게 잘라내고 조금 더 세밀하게 그 특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만 보면 잘 안 보이죠. 특이치가 얼마나 되나, 그죠? 그래서 밑에 거는 확대해서 요 100 단위 부분을 잘라가지고 요 밑에 것만 확대해서 여기 보여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평가 대상 데이터의 세부 항목별 명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분포가 나옵니다. 자, 이때 평가 대상 데이터라 함은 감형 처리가 된 이후의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분포가 나오고요. 사실은 이 분포도 보시면 원본에 대한 분포와 처리 후에 대한 분포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검토자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처리 전, 처리 후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특이정보 중심으로 해서 처리 전, 처리 후를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 자료가 다 준비가 완료되면 이제 실제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해서 홀수가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 분야인 경우 캐리스와 협약 체결을 통해서 적정성 검토 의뢰 공문을 요청함으로써 캐리스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실제 적성성 검토인 경우는 3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위원회 구성 시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차도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검토할지 외주에 의뢰를 할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외주 의뢰를 하겠다라고 하면 캐리스와 협약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으면 바로 의뢰 공문을 발송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협약을 하거나 위탁을 추진할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자체 수행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이 내부 활용하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제3자 제공이나 익명 처리하는 케이스인지로 나눠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부에서 활용한다라고 하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제3자 제공이나 익명 처리인 경우에는 규모를 외부 전문가를 어느 정도로 확보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 제3자 제공 시는 최소한 외부 전문가를 1명 두도록 하고 있고요. 익명 처리 시에는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교육부 가이드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제공이나 익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더 위험하니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안을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전문가 구성 규모를 확정해서 구성안에 반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제3자 제공 시는 1명 이상, 익명 처리 시에는 과반 이상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안에 외부 전문가를 갖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인력 풀을 요청할 수도 있겠다, 그죠? 구성 방법에 있어서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캐리스로 인력 풀을 지원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을 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준하는 협약 체결이라고 해서 요거는 캐리스와의 협약을 체결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토위원을 다 구성을 하고 나면 이제 실제 이제 검토를 해야겠죠, 그죠? 검토 운영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소집을 하게 되면 검토위원들에게 제일 먼저 비밀 유지 의무 서약서와 이해상충 서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이해상충이 있거나 하게 되면 제외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검토위원장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검토위원장은 호선으로 검토위원 중에서 선출을 보통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경험이 조금 많은 분을 위주로 해서 호선으로 검토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검토위원장인 경우에는 검토위원용 평가서와 위원장용 평가서를 2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록 작성에 대한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가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회의록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사항을 고지를 하고요. 위원들에게. 이 회의록은 적정성 검토 주관 부서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들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관 부서에서 작성을 하는데 보건의료의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특별히 가이드라인에 녹취록 또는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가이드가 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록 작성해서 검토한 모든 검토위원들의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해서 공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배포하게 됩니다. 이 자료라는 것은 기초 자료를 말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해상충 공개 서약서에 해당되지 않은 검토위원을 대상으로 검토용 기초 자료를 배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밀 유지 의무 서약서에 대한 샘플, 그리고 이해상충 서약서에 대한 샘플입니다. 이 샘플은 우리 그 보유에서 나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검토 후에 이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작성해 주시고, 약어를 쓰시면 약어가 뭐 어떤 것인지에 대한 원어를 함께 기술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검토위원들 간에 합의가 된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하시고, 합의가 안 된 거는 개인 의견이라고 표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적정성 검토의 각 단계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명 또는 익명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피해를 줄 만한 의견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위원장은 검토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검토 의견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검토 결과, 판정 결과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 등 재반 평가 산출물은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록 보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가명정보 이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작성 예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이 작성 양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검토위원 정보, 검토 대상, 검토 일자를 적고 최종 판정 결과를 각 위원별로 판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결과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6단계별로 적정 혹은 미흡이 되겠습니다. 미흡이 되면 이거는 이제 조건부라기보다는 부적정으로 판결이 되겠고요. 미흡은 그 해당되는 단계로 가서 다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적정성 검토 결과서를 한 번에 작성하기 위해서 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실무에서는 보통 적정성 검토를 한 2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1차로 검토를 할 때는 보완 조치 사항들이 나오겠죠. 그러한 보완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회의록으로 기록을 하고요. 2차 회의에서 보완 조치 사항이 다 완료가 되면 2차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이 2차 회의에서 보완 조치된 사항들이 다 완료가 됐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2번, 3번 거듭될 때마다 검토 결과 보고서를 매번 작성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의 결과들은 회의록을 남기시고 결과 보고서는 최종에 한 번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위원별로 종합검토 의견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적정성 검토에 대한 종합 결과서입니다. 이 종합 결과서는 각 검토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 판정 결과를 작성을 하시고 위원들의 검토 사항들을 종합하셔서 작성을 하고 맨 밑에 서명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때 조금 특징적인 것은 사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서명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이 취지는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결과에 대해서 사내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이를 반영하고 알고 있고 숙지했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내용, 즉 이 서명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편의 작성 예시와 오른편의 작성 방법의 안내 부분은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시고요. 아무래도 적정성 검토의 핵심은 가명에 있어서는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죠. 그래서 실제 검토 시에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 특이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민감 정보 항목별로 특이치가 있을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특이치별로 적절하게 처리가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 번째 팁이라면 이 현재 들어있는 데이터셋의 속성상 처리자나 혹은 처리가 예정된 제공받는 자가 보기에 이 데이터 속의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어떤 처리자에 관한 정보라든가 혹은 처리자가 알고 있는 지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삭제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죠. 그런 부분도 간혹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신청기관 또는 이용기관과 인터뷰를 보통은 갖게 되는데 악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처음 처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외부 전문가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컨설팅 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처리 기관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하실 때는 외부 전문가를 좀 부르셔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꾸려서 여러분이 처리도 좀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치를 잘 보시라는 거,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을 잘 살펴보라는 거. 이게 이제 주로 많이 검토 시에 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초 자료가 꼼꼼하게 다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얼마나 위험하냐에 따라서 처리 수준도 적정하게 했는지 검토자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완 조치에 대한 사항은 적정성 검토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 났을 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적정일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해당되는 곳으로 넘어가서 다시 재점검을 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될까요? 처리자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완 조치 사항이 경미하면 즉시 조치를 하고요. 중대하거나 보통이면 보완이 된 다음에 다시 2차 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검토 시는 주로 보완 조치 사항 위주로만 보시면 되고요. 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인 경우, 그럼 만약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처음 평가할 때는 조금 전체적인 기초자료를 다 보실 수가 있겠지만 2차, 3차, 4차는 시계열인 만큼 데이터의 컬럼에 대한 사항들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컬럼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간소화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간혹 또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건수가 적은 경우에는 시계열인 경우 간소화해서 또 2차부터는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적정성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뭐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 또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물론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법적인 처벌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안전하게 잘 활용을 하면 좋지만 제식별이라는 그 위험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언제든 제식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제식별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조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점검이나 조사가 나왔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항과 절차대로 진행을 했는지, 이행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죠. 이제 이때 그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나 절차 준수 여부가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절차대로 운영하고 진행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자, 다음은 보안 조치 시 참고 삼아 제가 감형과 익명 처리 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이 처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제시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성 검토위원회 구성은 기록물 관리에 따른 보유기간 내 보관,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위원회 운영에서는 기초자료가 포함된 각 산출물 처리 방안을 참고하시고 특히나 결과 보고서인 경우에는 종료 후 3년간 보관, 이런 보관 기한을 잘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라고 이 장표를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익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3년간 이렇게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 한 내용들에 대해서 퀴즈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내용을 보시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가이드라인상 적정성 검토위원회 구성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교육부 가이드라인상 특정 제3자 제공 시와 익명 처리 시 외부 전문가는 몇 명으로 권고하고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 절차의 6가지 단계가 무엇이고, 두 번째,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의 목록은 뭐가 있으며, 세 번째, 적정성 검토 위원 또는 위원장이 작성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상 적정성 검토위원회 구성 인원은 보호인 경우 최소 3명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최소 3명에서 최대 7명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상 특정 제3자 제공 시와 익명 처리 시 외부 전문가인 경우에는 특정 제3자 제공 시는 1명 이상, 익명 처리 시는 과반수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외부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보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때 6단계의 절차는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 필요 서류 검토, 2단계 목적이 적합한지를 검토, 3단계 식별 위험성에 대한 결과의 적정성, 다시 말하면 안전성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항목별 감행 처리 계획, 요거는 이제 수행 단계 3단계에 나왔죠, 그죠? 감행 처리 단계에서 작성한 감행 처리 계획이 얼마나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실제 처리된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끝으로 처리 결과에 있어서도 당초 수립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호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목록에 대해 묻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크게 감형 처리 시의 산출물이 있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의 산출물 더하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초자료 명세서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초자료 명세서라는 것은 원본 데이터에 대한 세부 항목별 명세, 원본 데이터에 대한 예시, 원본 데이터 항목별 개인정보 속성에 대한 예시, 원본 데이터에 대한 분포, 그 다음에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세부 항목별 명세,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세부 항목별 예시,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분포입니다. 이때 평가 대상 데이터라 함은 처리된 이후에 감형 처리된 결과에 대한 사항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보호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검토위원 또는 위원장이 작성해야 되는 자료 목록입니다. 비밀 유지 의무 서약서, 이해상충 서약서, 적정성 검토 결과서 위원용, 적정성 검토 종합 결과서 위원장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이때 위원장인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결과서와 적정성 검토 종합 결과서를 함께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양식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양식은 감형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보호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성 검토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해서 적정성 검토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